대입 스터디 논술형 수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수시는 제가 두 편으로 진행하려는데요. 첫 번째 편은 제가 EBS에서 최고수라는 입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한 10몇 개 찍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논술 전형의 기본적인 어떤 대강에 대해서는 거기서 한번 학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찍으려고 하는 첫 번째 강의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이어서 찍어서 논술형 수시는 이게 최고수로 한 강, 그다음 요거로 두 강, 이렇게 해서 총 세 강으로 학습을 하시면 논술형 수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술형 대강, 몇 개 학교가 보는지, 인원이 전체가 느는지 주는지, 논술형 수시의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최고수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대입 스터디 입시 동영상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부분, 좀 더 구체적 부분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얘기는 말이죠, 논술의 실질 경쟁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논술은 말이죠, 어떤 수시보다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예, 보통 학생부 교과 같은 건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10대 1, 20대 1. 학생부 종합병은 뭐 20대 1, 30대 1. 근데 뭐 논술형은 보통 50대 1이고, 뭐 의대 같은 경우는 300대 1,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 수시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는 논술형 수시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재밌는 일이 이화여대가 작년에 굉장히 고생했죠. 말탄 학생 때문에, 말을 타고 들어온 학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고교정상화 기여대학에서 이화여대가 탈락했어요. 고교정상화 기여대학에서 학교가 탈락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고교정상화 기여대학이라고 주는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그 전에 이화여대가 23억인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걸 못 받게 됐어요. 학교로서는 굉장히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2019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화여대 2019학년도 전형요강을 보면 교육부가 하라는 거 딱 정반대로 합니다. 학생부 교과 줄이고, 학생부 종합 줄이고, 논술형 늘리고, 정시 늘리고. 여기서 논술형을 왜 늘리냐? 논술로 많이 늘려요. 400몇 명 보통은 뭐 100몇십 명을 늘리는데, 그러면 50대 1로만 쳐도 한 100명만 늘리면, 50대 1이면 5,000개의 원서가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추산해 보니까 2019학년도 이화여대가 논술형 수시 늘린 것만으로 계산했을 때 원서대가 8억 원이 증가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해 보니까 뭐 논술형 수시가 하나가 65,000원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뭔가 하면 경쟁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는 입결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내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하죠. 학생부 종합도 입결이 자기 고등학교 입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과 교과 정성평가로 먹힐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영 안 먹히는 사람은 지원 안 하거든요. 논술은 가고 싶은 마음만 갖고 지원하죠. 될지 안 될지는 하늘에 맡기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술형 수시는 보통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6장을 전부 다 논술에 쓰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중복해서 경쟁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0대 1, 100대 1 이거 되겠냐? 70대 1 되겠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합격률을 굉장히 희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전문가들도 가끔 있어요.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좀 조심하실 게, 이 강남 지역에서 특히 논술형 수시가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높게 지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동홍 논술을 넣었다. 그럼 될 사람이 서울대는 빼야겠죠. 연대, 이제 고대는 없어졌지만 연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넣고 안 넣어. 그러니까 안 되죠. 즉 자기 실력에 맞는 논술형 수시를 치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대학에 수시를 치는 거죠. 즉 너무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논술형 수시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논술형 수시가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잘만 지원한다면, 합리적으로만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경쟁률 한번 보려는 겁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논술의 실질적인 이유를. 이거는 이제 좀 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일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한양대 지원율 비교인데요.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에 모집 인원별 지원 인원과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2015학년도, 2015학년도는 44.7대 1인데 2016학년도는 72대 1, 2017학년도는 71대 1. 요거 두 개 비슷하죠. 요 두 개가 훨씬 많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원 인원으로 보면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죠. 한양대는 교육부 하라는 걸 잘 따르는 학교이기 때문에 논술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585명일 때 더 많이 뽑는데도 26,000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이거는 더 적게 뽑는데도 지원자가 늘었다. 왜 이럴까요? 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입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네, 자, 설명을 드리면 2015학년도는 말이죠. 한양대가 논술 시험을 언제 봤느냐? 수능 전에 봤어요. 수능 전. 아하. 2016, 2017에는 수능 후에 봤어요. 괜히 한양대가 한번 수능 전으로 옮겼다가 완전히 된 해예요. 한 해 만에 다시 돌아갔어. 수능 후. 논술 시험을 수능 전에 보는 것과 수능 후에 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보험 지원자가 이 경우는 싹 사라지죠. 보험 지원자가 뭐예요? 내가 굳이 뭐 한양대를 가고 싶은 건 아니야. 또 한양대를 가기 싫어. 그런데 딴 데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어차피 원서 남는 거 하나 더 쓰는 거죠. 또는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사실 한양대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싫어. 하지만 수능 뒤에 논술 시험을 본다면 한번 넣어놨다가 수능을 잘 보거나 또는 딴 데 논술을 붙거나 아니면 수능 친 다음에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시험장에 갈지 안 갈지를 정할 수 있잖아. 즉 자발적인 불합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수능 전에 논술을 보게 되면 수능 보기 전에 모든 전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납치 완료죠. 만약에 논술을 잘 받고 다른 데 수시가 다 떨어지는데 오로지 여기만 됐다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잖아. 네. 수능 이후에 수능을 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고 여기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 이 학생이 한양대에 가는 게 적합하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속에 아니 한양대를 합격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은 여기에 원서 자체를 안 넣는 거죠. 왜? 납치당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양대보다 더 좋은 데를 정시나 수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자기를 잘못 판단해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오로지 시험이 수능 전에 있냐 수능 뒤에 있냐 이것만 갖고도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논술을 쳤던 2014년이겠죠. 이게 2015학년도입니다. 네. 이게 수능 전인 9월 27일 날 논술을 쳤는데 한양대 인문상경계 수시 논술 응시율이 역대 최고 98%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시험장에 요거에 원서 쓴 사람의 98%가 시험장에 왔다는 거예요. 네. 왜? 어차피 정말 한양대 가고 싶은 사람, 한양대 가면 만세 부를 사람들만 어차피 원서를 넣기 때문에 다 시험 치러 오겠죠. 네. 여기는 보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보험 지원자가 있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자기가 과대평가했건 과소평가했건 간에 보험 지원자가 그만큼 10,000명대, 13,000명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 거의 뭐 이거에 40% 이상 증가죠. 13,000명이면. 그러니까 수능 전이냐 수능 뒤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말이죠. 수능 최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한양대는 수능 전에 시험 치건 수능 후에 치건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합격할까 안 할까 이런 거하고는 고려사항이 없어요. 그냥 수능 뒤에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자발적 불합격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요거의 차이만 갖고도 발생한다. 뭐가? 경쟁률의 차이가. 따라서 그것만 갖고도 여기에 굉장히 허수가 많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정말 합격했을 때 한양대에 정말 올 사람들, 물론 합격을 해야겠지만 이거의 실질 경쟁률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능 최저가 없을 때만 해도 2배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그래서 논술형 수시를 지원할 때 보통은 말이죠, 수능 뒤에 논술을 보는 거 6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보냐?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착각하니까. 막연하게 난 수능을 잘 볼 거야. 9월보다 잘 보면 어떡해? 6월보다 잘 보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6월, 9월보다 잘 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냥 6월, 9월 성적이 자기 수능 성적이면 잘 본 거지. 왜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6월, 9월은 N수생이 10여 프로밖에 안 보지만 수능에서는 N수생이 20% 이상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납치 안 되는 수능 후 논술을 쳐야지 꼭 그러지 마시고, 자기 정시로 합격 가능한 곳을 정시예측 서비스로 잘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정시예측 서비스에서 보니까 인서울이 안 돼. 그러면 인서울 중에서 특히 수능 후에 있건 거기도 당연히 쳐야겠지만 수능 전에 있더라도 내가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의 논술이라면 거기를 꼭 지원해야겠지. 왜? 거기는 실질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반토막 나거든, 뒤에 거보다. 그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수능 전에 있다고 기피할 게 아니고 수능으로 갈 수 없는, 정시로 갈 수 없는 곳은 반드시 응시해라. 네.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 가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진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보다 가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빠짐으로 경쟁률이 유리해진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능 전에 시험을 치냐, 수능 뒤에 치냐, 이걸 갖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죠.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19개가 수능 최저가 있고 2018년도에 12개가 없어요. 수능 최저라는 요소도 실질 경쟁률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한양대는 관계없지만. 자, 그러면 수능 최저까지 합쳐서 실제로 실질 경쟁률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제목을 수능 후 치르는. 제가 좀 전에는 수능 전과 수능 후가 2배 차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이제 수능 전을 빼고, 자, 수능 전 뺐어. 수능 전은 실질 경쟁률이 가까워. 수능 최저가 없다면, 그럼 수능 후라면 수능 후에 치는 거는 이제 보험 지원자도 있을 거고 수능 최저 탈락자도 있을 테니까 실제로 실질 경쟁률을 알아내는 법이 약간 더 복잡하겠죠. 자, 그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본다면 수능 후에 치르는 논술형 수시의 실질 경쟁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뭐 70대 1이다. 겁낼 거 없고요. 70대 1에서 사실 허수인 거를 쫙 빼면 실질 경쟁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 말고요.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후에 논술을 치기 때문에 보험 지원하거나 허수가 많은 그런 경우에서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능 가채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수능 가채점을 해보고 나서 시험장에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할 테니까, 그렇죠? 실제 수능 점수는 12월에 정식 공개되는 거니까 가채점이 맞다면, 수능 가채점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응시표 있죠. 저기 응시표 뒤에다가 보통 수능 7대 정도 되면 각 국어, 수학, 영어별로 각 과목별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자기가 쓴 번호, 그러니까 해답을 쓸 수 있는 이 칸으로 돼 있는 게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만드는 학생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더라.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쫙 수학 같은 거 1번부터 뭐 20 몇 번이죠? 30분인가? 30분까지 쓸 수 있는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거 쓰면 또 부정행위라고 하는 가끔 그런 감독관도 있어서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본 다음에 써도 되냐 하고 그 다음에 써도 되는데 요새 다 쓰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또 그거 쓰느라고 문제 못 풀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가채점을 하게 돼 있죠. 뭐 정신 없으면 그거 뭐 쓸 사람은 없죠. 잘하는 사람은 쓸 시간이 있겠죠. 가채점을 했습니다. 가채점을 했더니 너무 수능을 잘 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논술을 예를 들면 내가 중앙대 논술을 넣어놨는데 가채점을 했더니 어머 연고대 가는 성적이 나왔네? 그럼 갈 필요가 없겠죠. 수능을 너무 잘 쳐서.
정시로 갈 수 있으니 내가 왜 중앙대 논술을 치겠어? 그래서 안 올 사람도 있겠죠.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논술은 상향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수능은 예상보다 못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어쨌건 간에 있긴 있답니다. 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있답니다. 자, 그럼 2번. 2번이 훨씬 많죠. 가채점을 했는데 최저 기준이 미통과돼서 최저 기준이 예를 들면 2개 영역 4등급인데 2개 영역 4등급이 안 나와. 그러면 시험장에 가봤자 수능 최저 통과 못할 거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볼 이유가 없죠. 시험을 역시 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수능 미통과해요 시험장에 오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상향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되지도 않아요. 수능 최저도 안 된 학교에 넣어놓고 그냥 가채점 한 날, 수능 시험 본 날 딱 이미 불합격 확정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세 번째인데요. 가채점을 했더니 수능 최저가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그러면 시험장에 오겠죠? 근데 막상 12월에 점수를 받아보니 미통과해. 이거는 괜히 시험 친 거지. 논술 시험 괜히 고생한 거야.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2번보다는 적지만.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입시 기관이 등급 컷을 맞추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못 맞춰요. 1등급도 맞추면 잘했다고 할 정도고요. 수능 최저는 1등급은 의대 정도나 있지 대부분 2등급, 3등급이 수능 최저잖아요. 2등급, 3등급은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발뿌리 걸리는 것처럼 우연히 맞추는 거지 절대 못 맞춥니다. 왜? 모집단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 몇만 명, 1, 2만 명 갖고 예측하는 게 맞을 리가 없지. 따라서 85가 3등급이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88이 3등급이야. 그럼 85, 86, 87은 3등급이 안 돼버리면서 그냥 수능 최저가 통과할 줄 알고 시험 쳤는데 논술을 쳤는데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번, 3번 합치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다 빼야지 실질 경쟁률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 보면 4번도 있겠죠. 네. 여기 합격을 해. 예를 들면 중앙대 합격했어. 딴 데도 합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중앙대 합격했는데 성대도 합격했어. 그래서 성대가 더 좋은 거야. 성대로 가게 되면 중앙대 합격한 애들이 또 빠지겠죠. 그래서 6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딴 데도 합격할 경우 딴 곳에 합격해서 여기서 합격해서 빠지게 되면 추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역시 경쟁률이 또 낮아지게 되겠죠. 이거는 수능 최저 있는 것 없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수시에나 있는 그런 허수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1, 2, 3번과 4번 허수를 합치면 실제로 70대 1이라도 절대 70대 1이 아니다. 이걸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더 느낌이 오겠죠? 한 학교의 예를 들고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계속 말했던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항상 이런 통계를 잘 발표해요. 그래서 중앙대를 거 보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2014년도부터 볼게요. 2014년도에 인문계열의 논술은 32대 1, 자연계열은 24대 1 정도를 보였답니다. 딴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논술 응시 비율, 요게 뭐야? 시험장에 온 사람, 시험이 수능 뒤에 있습니다. 중앙대는 지금 수능 뒤에 있는 거 지금 실질 경쟁률을 보고 있잖아요. 시험장에 온 사람이 반이 좀 넘고 얘는 반이 안 돼. 시험장에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장에 안 온 사람은 아까 1번, 2번 중에 누가 더 많다? 그렇지. 2번이 훨씬 많아요. 이미 가채점 결과 안 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근데 안 오는 사람이 무려 반이래, 반. 반이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향 지원하는지 알겠죠? 자기 수능 점수는 택도 없는데 그냥 논술부터 넣고 보는 거죠. 이렇게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할 것 같으면 한양대 같이 수능 최저 없는 데를 넣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과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수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게 이제 크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시험에 온 사람들은 그죠? 다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험에 온 사람이야. 온 사람 중에서 실제 통과자를 봤더니 역시 또 반토막이야. 야, 이거 뭐야?
이 중 시험 본 사람 중에서도 3번 해당자가 정말 많다는 거지. 통과할 줄 알았는데 또는 경계선이 있었는데 받아보니 통과를 못하더라. 또는 뭐 가채점에 또는 해답을 잘못 썼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여러 가지 사양으로 시험 치는 학생 중에서 또 절반은 그냥 아웃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1번, 2번 해당자고 이게 3번 해당자 아닙니까? 네. 4번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4번은 빼고도 실질 경쟁률이 이거다. 그러니까 4번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4번은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57%에 또 59% 곱하면 여기에 0.57 곱하기 0.59 하니까 3분의 1 토막이 돼서 30대 1이 10대 1이 되더라. 얘는 25대 1이 5대 1이 됐어요. 예, 0.46, 0.45 하게 되면 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얘는 원래의 3분의 1, 이과는 원래의 5분의 1. 자, 25대 1일 때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 5대 1? 별거 아니죠. 예. 왜냐면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학종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학종은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고 중앙대 학종인 다빈치, 탐구형 전부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그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로 실질 경쟁률이 줄질 않습니다. 예. 어차피 다 해당자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와서 보면 학종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많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요거는 뭐야? 4번은 안 들어간 거야. 그럼 4번까지 넣어보면 중앙대 논술친 애가 딴 데도 붙어서 빠져나가면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추합까지 고려해서 딴 데 등록할 학생 하면 이거야 또 반토막. 2대 3대 1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2015년도 때 되게 많이 했어요. 10,000명 모인 체육관에서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더니 참 재밌는 게 한참 듣고 가시면서 이 부모님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딱 하나야. 중앙대는 실질 경쟁률이 낮대.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신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수능 후에 치는 논술은 다 그렇다는 거야. 예. 수능 후에 치고 수능 최저가 있다면 중앙대만 꼽아서 얘기한 게 아닌데 사람마다 왜 이해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중앙대 논술만 기억에 남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중앙대 논술이 응시생이 폭증을 한 거야. 폭증. 봐. 2배 늘었죠. 2배. 이거 저 때문이에요. 예, 진짜예요. 예. 중앙대가 저한테 감사표 줘야 돼. 이거 원서 때가 얼마야 이게. 폭증한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어. 제가 그냥 입시 설명회 때 자주 얘기한 건데 정말 많이 했어 그때. 근데 중앙대가 성실하게 자료를 주니까 학교한테 이익이 돌아오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난 논술이 다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중앙대만 기억하다 보니까 폭증을 하여 폭증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폭증을 좀 한 면이 있죠. 응시생 비율도 훨씬 늘었어요. 예, 지원하면 되는구나 이러고. 근데 수능 최저 통과율은 참 늘지를 않죠. 이 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율은 훨씬 낮다더라. 근데 어쨌건 응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제 경쟁률은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한 2분의 1 정도, 5분의 1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로 준 거죠. 어쨌건 그래도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경쟁률로 낮춰 잡으면 된다. 역시 4번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말이죠. 이제 요거 이후로는 제가 중앙대 너무 많이 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거의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과는 더 늘었죠. 네, 이과는 여전히 낮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55, 55, 58, 57. 야, 요거 실질이 많이 높아졌죠. 자연 계열도 실속 있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거든. 너무 상향 지원하지 마라. 네, 여기도 감지덕지다. 네, 그랬더니 지원자가 많이 늘어서 최저 통과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과가 많이 높아진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17년 전에는 발표는 안 했고요. 10년까지가 있었다. 그래서 보통 3분의 1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1. 문과하고 이과의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정도로 약간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이과가 쉽다는 게 너무 잘 드러나다 보니까 이과에 그래도 실속 지원자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쨌건 간에 많으면 5분의 1, 적으면 2분의 1 차원에서 근데 보통은 3분의 1 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질 경쟁률을 감해서 봐야 된다. 뭐 빼고도 4번을 빼고도. 이해갔죠? 실증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앙대가 발표하니까 말이죠. 최근에는 중앙대하고 비슷한 인기도를 보이는 서강대도 최근에 2017학년도 한 2달 전쯤에 서강대에서 직접 입시 설명회에서 각 전형별로 경쟁률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종, 학생부 교과 다 얘기했는데요. 논술을 갖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논술이 2017학년도 작년이죠. 서강대가 실제 최초 경쟁률은 75.74대 1. 우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시험장에 이미 한 40% 정도가 안 왔다. 30대 1 정도는 사라졌어. 시험장에 안 왔어. 왜 안 왔는지 아까 얘기했죠? 1번, 2번. 서강대는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1번이 중앙대보다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정시로 연구대 가네. 안 오는 거죠. 예. 정시로 좋은 대학 가네. 성대 좋은 과 가네. 안 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2번도 물론 많고요. 2번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네, 아까 중앙대에 비해서 1번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럼 응시한 사람이 다 수능 최저를 통과했냐? 아니다. 그 중에서 역시 반토막이 안 되더라. 야. 그러니까 75대 1이 26대 1이 됐으니까 역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문이과 합친 거니까 이과로 본다면 더 클 거예요. 서강대는 이과 문과를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가 통합되거든요. 수시가 통합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별 모르겠지만 별 의미가 없죠. 수시는 통합돼봤자 내가 문과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 학종이 될 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내가 문과였는데 이과 논술을 어떻게 봐? 못 보지. 어쨌건 표방하기로는 서강대는 2018학년도부터 수시가 통합되고요. 2019학년도부터는 정시도 통합이에요. 예, 아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왔죠. 2019학년도부터 서강대는 문과도 즉 수학나와 사탐을 봐도 이과로 무조건 지원할 수 있어요. 수학과의 가산점 1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문과가 서강대, 자연대, 공대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019학년도부터 시작됩니다. 2019학년도는 지금 고2 학생들이 되겠죠. 네. 자기 연도에 잘 맞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의 실질 경쟁률의 퍼센테이지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 아셨죠? 예, 좀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각 대학별로 수시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수시 선발 공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31개 대학이고요. 예. 문과가 29개, 이과가 28개. 2018학년도 현재입니다. 2019학년도는 어떻게 되냐? 제가 뭐 1편에서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보신다면 알겠지만 2개 학교가 또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인원도 늘어납니다. 2019학년도에. 논술은 2021학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9학년도, 20학년도 다 건재해 있고 심지어 2019학년도는 인원이 늘어나기까지 한다. 왜? 2개 학교 신설이에요. 예. 그래서 2018학년도 31개 대학을 보겠습니다. 문과, 이과 막 섞여 있고요. 예.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모집인원이고요. 17년도. 이렇게 해서 18학년도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연세대는 변함이 없죠. 성균관대는 좀 줄었죠. 성균관대도 좀 줄었고 성균관대 굉장히 많습니다. 성균관대 논술 많이 뽑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동안 참 교육부만을 정말 안 따랐는데 하나님들의 교육부만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줄입니다. 매년 줄이는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줄여서 매년 이쁨 받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줄고요. 조금 줄고. 조금 많이 줄었죠? 그대로고요. 예.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볼 때 이제 고대는 확 없어졌지만 대부분은 유지하거나 몇 명, 열 몇 명, 20몇 명 이런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 한양대가 아주 특징적인데요. 한양대가 2017학년도에 의예과 모집이 없었습니다. 의예과를 수시로 안 뽑았다는 게 아니라 수시 논술로 안 뽑았다는 거죠. 안 뽑았었는데 2018학년도부터 다시 논술로도 의대를 뽑기 시작했고 논술로 또 경상계열을 자연계 9명 모집한다. 경상계열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이런 거죠.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특히 경제학과 같은 경우 또는 응용통계학과,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적분. 이게 미적분 갖고는 안 되고요. 이과 미적분까지 할 줄 있어야 미시경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도 또는 수리에 밝은 학생들도 경상계열을 좀 뽑아야겠다 해서 자연계를 9명을 논술로 뽑게 된다. 자,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학교별로 본다면 전형 방법을 한번 보면 말이죠. 전형 이름들이 딱 돼 있죠. 논술이 몇 프로가 있고 교과가 있고요. 비교과가 있죠. 그래서 교과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량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 학생부 교과형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어쨌건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본다고 교과예요. 예. 그래서 이 교과가 실제로 정량적 분석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 평준화했다고 보고 그 학교의 내신 수치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를 어떻게 환산하는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실제로 논술형에서 교과 반영의 실질 반영률은 얼마나 되는지 좀 이따가 어떤 학교의 예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나와 있죠. 비교과는 말이죠. 역시 어디 학생부 종합형에서 많이 듣던 얘기라서 그 비교과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논술에 쓰는 비교과는 보통 그냥 봉사 점수 그 다음에 출석 점수 보통 봉사나 출석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는 정량적으로 보고 실질 반영률은 좀 이따 보고요. 비교과는 봉사 출석이기 때문에 감점이 거의 없다 대부분. 물론 감점이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한양대 학생부 종합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른 학교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다른 학교는 사실 교과가 합쳐진 건데 얘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과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교과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므로 비교과 정성평가로 논술의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의 우열을 가릴 때 활용을 한다. 학종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한양대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상위권 대학들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논술로 가려면 수능 최저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이 학생들은 오히려 특별한 학생들이죠. 예. 수능은 도저히 자신 없는데 한양대는 상위권 학교 아니에요. 논술로 합격하려면 논술을 잘해야 되거든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문과는 이과는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한양대는 이제 과학을 안 보니까. 그래서 보통 특별히 오따쿠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한양대가 맞다고 볼 수 있죠. 수능은 전반적으로 다 못해. 근데 나 문과인데 나는 국어만 잘해. 그럼 어릴 때부터 책만 많이 보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대안학교를 다녀서 책을 많이 봤는데 수능은 못해. 그런 사람들은 한양대 문과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과 같은 경우도 수학만 잘해. 다른 건 못해.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밑에 대학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대학들 한번 보면 지우고요. 예, 서울시도 쭉 있죠. 예, 여기 이제 먼저 이 에스터리스크 눈표시 있는 것도 보면 서울시 때는 논술형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죠.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보통 학생부 교과형이나 학생부 종합형에 있는 건데 얘는 논술형에서 추천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학교죠. 저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립대 치려고 그랬는데 이런 학생들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3학년 재학생의 5%까지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300명 있는 학교라면 15명까지 학교에서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이니까. 재밌는 거는 졸업생, 즉 재수생, 3수생, 4수생 졸업생이 논술을 칠 때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시립대는 이때 3학년 재학생의 3%까지가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학년은 이제 후배인 거죠. 후배들이 지금 300명이 다녀. 그러면 졸업생한테도 9명 TO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는 추천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2018학년도까지만 그렇습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추천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훨씬 응시자가 늘어나겠죠. 응시자를 늘리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시립 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18학년도까지만 유지가 된다. 인하대에 또 눈표시가 있네요. 인하대는 2017때 의예과를 모집해나 18년도에 모집하는다. 이런 식으로 과별로 변동되는데 의예과가 특히 변동이 심하죠. 논술로 뽑을까, 학종으로 뽑을까, 학생부 교과로 뽑을까 이런 학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양대는 17년도 없었다가 18년도 생겼는데요. 인하대는 17년도에 있었는데 18년도에 없어지니까 정반대입니다. 의대의 경우. 아주대는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예과는 있다. 의학과는 있으니까 다 없고 의학과만 있다고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표를 정교하기 위한 비교적인 거를 몇 개 넣어놨습니다. 자, 그 외에는 말이죠. 시립대 1, 2단계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쭉쭉.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한데 이 시립대는 좀 이따 또 나올 텐데요. 특이하게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단계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아까 최상위권 한번 보세요. 최상위권 다단계가 없죠. 예, 그 다음 상위권. 상위권은 시립대만 다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이거를 굉장히 중시할 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논술 통과자를 4배수로 뽑고
교과에 굉장히 많은 반영률을 보일 것 같다. 명목 반영률은 요거하고 요게 같죠. 실질 반영률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이따가 시립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학교. 네, 이 카톨릭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카톨릭대 캠퍼스가 사실 세 군데 있죠. 예,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캠퍼스, 이게 성의 캠퍼스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의대와 간호대 이 두 개 과가 있죠. 이 두 개 과만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중상위권 학교들 쭉 본다면 역시 논술과 교과 또는 비교과로 쭉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주로 없는 학교들이 주로 중상위권 이하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있죠 아직. 마지막으로 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한양대니까 산업기술대까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에스터 리스크는 없는데 이제 표시를 좀 해보면 울산대는 논술이건 지역인재건 지역인재도 논술을 보고 일반형도 논술을 보는데 둘 다 의대만 있는 겁니다. 의대. 울산대는 의대만 논술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의대로 20명, 24명, 4명, 28명이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대 에리카 참 인기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도 매우 많은 학생을 460명가량을 논술로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한다면 응시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대까지 쭉 돼 있고요. 그렇게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한 가지 주제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논술의 응시 방법을 보니까 논술이 몇 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가 들었는데 비교과는 거의 다 만점이라고 했으니까 빼고요. 한양대 같이 이제 정성적 평가를 빼고 그럼 교과를 어떻게 들어갔냐? 교과는 이제 정량적 평가니까 루브릭, 계산법이 다 있을 겁니다. 이 계산법에서 아까 유일하게 다단계를 보는 시립대 교과를 중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시립대는 Z 점수를 보게 되신다. G 점수 공부했었죠? 뭐 할 때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얘기할 때 특히 고려대 같은 거 얘기할 때 나왔었죠. G 점수는 어떻게 본다? 원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봐야 됩니다. 요게 바로 Z 점수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Z 점수는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평균보다 이걸 잘 봤을수록 좋다. 따라서 애들이 못 본 시험에서 나만 잘 보면 Z 점수는 올라가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죠. 왜? 얘는 덧셈 뺄셈인데 얘는 나눗셈이거든요. 그러니까 3이 2가 되면 어떻게 몇 배가 증가하게 돼 있죠. 이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성적표 봤던 기억나죠? 일반 학교의 교과는 이게 보통 20 정도가 되는데 D 외고의 경우 3, 4, 5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요 차이가 많이 안 생겨도 요게 매우 작게 되면 D 점수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 D 점수는 항상 최고점을 3.0으로 간주해서 통계학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D 외고를 다녔는데 평균 점수 85점인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도 평균이야. 굉장히 잘했겠죠. 5등급 학생입니다. 딱 평균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평균만큼 X 점수가 나오면 Z가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0. 그렇죠? 그러면 0이니까 이거야. 몇 점을 먹어요? 50점을 먹는다. D 점수 3.0이죠. 100점인데 100점과 50점이니까 무려 50점이나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M 가격 이하, M 이하로 있는 사람은 아예 지원할 수 없는 절대 합격이 되지 않는 그런 논술형 교과 전형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게 양수여야 돼. M보다 높아야 돼. 4등급이라고 했다. 4등급이 예를 들면 88 정도다. 이게 3이 되겠죠? 근데 얘가 예를 들면 3이었다고 보자. 그럼 D점수가 뭐가 돼요? D점수는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 여기 오는 거지. 1 여기. 자, 84점. 얘하고 16점 차이가 나죠. 근데 3.0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면 이게 커. 3.0이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인 학교인 학생들은 이거보다 이게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85일 때 100이었다. 그럼 이게 뭡니까? 15가 돼서 15 나누기 3이면 5니까 5는 최고점 3으로 해서 100이 될 텐데 85점 보는 내신에서 100점 먹을 학생은 시립대 안 오거든요.
또 3.0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건 이론적으로는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점수를 아주 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 점수 차이도 크는데,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봐서 아까 특목고에서 평균과 같은 점수를 먹은 학생은 0.0에서 50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0인 학생에서 50점 차이가 나죠. 그럼 50점 차이가 나면 시립대에서는 실제로 몇 점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볼까요? 그게 좀 더 무시무시한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시립대 내신 평가 방법이 있어요. 끝까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0까지 넘어가고요. 어떻게 하냐? 아까 학생부 교과 점수였죠? 과목별 반응 점수. 좀 전에 봤던 100점, 제가 87점, 50점에서 봤던 거야, 좀 전에. 그러니까 각 지점수에 해당하는 반영 점수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이수 단위별로 이수 단위 평균을 냅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모든 과목의 지점수가 똑같다고 본다면, 아까 예를 들면 50이면 그냥 50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수 단위별로 쭉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곱하기 4를 해요. 와, 곱하기 4는 왜 하나 하면 서울시립대는 논술 과목의 총점을 1000점으로 잡니다. 1000점. 아까 60대 40 보여요? 기억 안 나죠? 네. 1000점 중에서 논술 점수를 600점. 그 다음에 교과 내신 점수를 400점. 여기 2단계였습니다. 2단계. 요렇게 해서 산정하게 돼 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시립대는 1단계에서 논술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논술 60%, 내신 교과 내신 40%였거든요. 그럼 40%, 60%의 의미가 뭐였냐? 논술은 600점, 교과 내신은 400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합격자를 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한 과목의 반응 점수가 100점이었죠. 그러니까 100점을 400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50점 차이가 1000점 만점으로 볼 때는 200점 차이가 된다는 거죠. 절대 합격이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예요. 그러니까 Z 점수가 0 언저리에 있는 학생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점은 넘어가야 돼. 1점만 돼도 아까 80 몇 점이었으니까 3.0하고 10 몇 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3.0은 잘 안 오니까 보통 2점 언저리에 있다고 본다면 몇 점 차이 정도가 나야지, 몇 점 차이가 난다면 곱하기 4 할 때 몇백 점 차이로 가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논술 점수는 몇 배로 뻥튀기 하냐? 내신은 곱하기 4인데 논술 점수는 몇 배로 뻥튀기 하냐? 인문계는 논술 점점이 100점이에요. 그럼 100점이 600점이 되니까 인문계는 곱하기 6 뻥튀기입니다. 1점 차이가 6점 차이, 10점 차이가 60점 차이가 되겠죠. 그래도 어쨌건 교과가 뻥튀기를 4배밖에 안 해도 교과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자연계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총점이 400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5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1점 차가 1.5점 차, 10점 차는 15점 차입니다. 교과 내신이 얼마나 뻥튀기가 많이 되는지 알겠죠? 그만큼 교과 내신이 시립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말이죠. 논술 뒤에 이제 교과가 나와 있으면 입시 설명회 가면 논술에서는 교과 반영 비율이 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40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 반영률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시립대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학교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동국대는 연세대보다 2배 더 반영합니다. 이건 2배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반영하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학교 실질 반영률이 낮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면 논술형 수시 치는 사람들은 보통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신이 다 자신감이 없겠죠. 내신이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논술 점수를 올리라는 격려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학교별로는 반영 비율이 많이 된 학교도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딜까요?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대학이겠죠. 제일 위에 있는 대학이 어디였죠? 연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과 선정 방법도 한번 확인해 주면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연세대 경우에 논술형의 교과는 어떻게 선정하냐? 국영수, 사과, 문과, 이과 관계없이 국영수, 사과 다 들어가고요. 연세대는 항상 저렇죠. 학생부 종합도 그렇습니다.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국영수, 사과 다 들어가요. 학교별로 다 다르죠. 단위수별로 가중평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학년별로 20대, 40대, 40으로 배치하니까 3학년이 제일 중요하죠. 왜? 1학년은 1학기, 2학기가 있고 2학년도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3학년이 1학기만 들어가니까요. 3학년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2학년에 비해서 2배, 1학년에 비해서 4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럴 때 어떻게 실질 반영이 되냐?
연세대 인문계 논술조점 100점, 자연계 논술조점 10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100점. 네, 1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0점 중에서 총점이 100점인데 100점을 다시 총합으로는 또 100점으로 환산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0.8을 해줘야겠죠. 논술점수 0.8에서 논술점수 80점 들어가고 그 중에서 논술이 80점이 되고요. 0.8을 곱해서 그다음에 교과 내신 20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과 내신 20. 따라서 이 환산연수 20점이라는 건 연세대 경우에는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다. 20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면 20이냐? 국영수 사과가 1등급, 다 1등급이면 만점을 주고 만약에 다 2등급이라면 단순화시켜서 볼 때 다 2등급이면 19.8, 다 3등급이면 19.6, 다 6등급이더라도 1등급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논술은 100점이 80점 되는 거니까 어쨌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때 이 논술에서의 1점 차이도 안 나죠. 아까 시립대 같은 건 5등급을 해서 X값과 N값이 같으면 몇 점 차이 나요? 50 곱하기 4, 200점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0.8점 차이밖에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고 5등급, 6등급도 아무 걱정 없이 들어와라. 심지어 7등급도 논술에서 잘 보면 넘길 수 있다. 8등급부터는 조금 점수차가 난다. 뭐 사실은 이론적으로 볼 때 9등급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여지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세대 경우에는 논술전에서 교과의 실질 반율이 굉장히 낮다. 20%라고 하더라도 점수차가 0점 몇 콤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논술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했죠. 네, 여기 최고수 보시고 두 번째 시간으로 논술의 대학별 상태, 그다음 교과의 반영 비율,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